예, 이제 소유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까요? 틀린 것은입니다. 예,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 경계에 따른다. 예, 예, 맞네요. 예, 무슨 얘기죠? 경계를 정할 때 원칙적으로 공적 장부가 기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 경계를 정할 때 원칙은 공적 장부라고 그랬죠? 그런데 공적 장부에 어떤 기술적인 착오가 있어가지고 잘못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되죠? 실제 경계, 현실의 경계가 기준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것은 밑에 있는 내용을 봅시다. 원칙적으로 경계 확정은 뭐죠? 지적도상의 경계, 공적 장부의 경계가 기준이나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 경계,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만, 기술적 착오가 있는 경우만 이렇게 실제 경계에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올라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2번 봅시다. 포락이 됐대요. 포락이 뭐죠? 물거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그냥 깎여가지고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했어요.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당연히 소멸하겠죠.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소멸합니다. 그리고 뭐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복이 됐어요. 포락된 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다시 복귀하나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3번 볼까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냐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수도, 어떤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죠. 수도 같은 경우. 수도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대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시설할 수 있는 권리가, 시설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승낙 필요하다고요? 승낙 필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시설권이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왜? 기본 시설이에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4번 볼까요?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통행권은 존속하는가요? 이건 틀렸네요. 주의 토지 통행권, 상린관계에 나오죠? 상린관계는 이렇게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즉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겼다. 그러면 변경된 사정을 기초로 다시 한번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정 변경이 생겼다.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그러면 소멸합니다. 4번이 틀렸네요. 5번 볼까요?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독립성이 어때요? 그러면 부합하나요? 독립성. 이 부합, 이것도 부합도 한번 볼까요? 부합을 256조의 부합 내용이 나오죠. 본문에 뭐라고 하죠? 제일 처음에? 부동산의 부합입니다. 부동산에 부합하는 거. 뭐라고 하냐면 원칙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가 원칙이에요. 소유자에 귀속한다. 근데 예외에 단서가 나오는데 권한이 있다.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 이때는 그 자의 소유로 속한다. 즉 부동산 소유자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부속시킨 사람의 소유로 속한다.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겠죠? 여기서 플러스 뭐라고 하냐면 이 경우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부속시킨 자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만약에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성이 없어요. 그러면 독립성이 없으니까 원칙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독립성이 없는 대표적인 경우 뭐라고 그랬죠? 타일 설치 같은 거죠. 타일을 설치했는데 자기가 그 부동산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이 타일 내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부동산에, 즉 건물에
부합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맞죠? 기존 건물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나왔어요. 다음 문제 볼까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 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의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틀렸죠. 물권적 청구권과 물권이 분리가 가능한가요? 분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부종이에요. 따라다닌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유권을 양도를 했는데 양도를 하면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이 딱 바로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소유자가 분리해서 가지고 있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볼까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 있어야 하는가요? 아니죠. 귀책 사유는 불법 행위 책임 물을 때 필요한 거고 물권적 청구권은 그냥 객관적 상태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볼까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이게 판례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손해라고 하는 것은 종결된 거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물권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방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속이 돼야지 그게 방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종결됐다. 이것은 손해의 개념에 포함해서 이것은 불법 행위로 물어야 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방해배제 청구권에서는 종결된 손해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볼까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말도 안 되죠? 예, 아예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안 돼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물권적 청구권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에요. 5번 볼까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부종성. 설명을 드릴 내용이죠. 5번입니다. 3번 다음 문제 볼게요. 물권적 청구권의 설명은 옳은 것을 이번에는 모두 고르면 됩니다. 기억 봅시다.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일부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정을 했는데 그러면 소유자는 사용수익권만 없을 뿐이지 소유자인 것은 동일하죠. 근데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에 그 토지의 일부에 불법 점유가 있었나 봐요.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죄 청구를 할 수 있죠. 없다가 아니죠. 그죠? 소유권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니은 봅시다. 소유권은 관념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니은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상실했대요. 그러면 토지의 일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실했는데 없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디귿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현재 방해가 있나요? 방해는 없죠. 염려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방 청구를 하는 거죠. 예방 청구 같은 경우에는 뭐가 포인트라고 했죠? 또는이 포인트라고 했죠. 그래서 예방이나 또는이죠. 또는 손해배상 담보. 손해배상 아니에요. 손해배상 담보입니다.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옳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이제 상린관계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이것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답니다. 뭐죠, 이게? 수인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너무 그냥 도덕 교과서 같은 문제잖아요. 수인 한도가 넘지 않으면 수인을 해줘야죠. 그죠? 수인 의무가 있죠. 그래서 소음 피해 제어 청구할 수 있다. 이건 틀렸네요. 니은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이런 조문이 있어요. 우리 그 상린관계 규정에. 근데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즉, 이 거리 관련된 규정, 그 상린관계에서 거리 관련된 규정이 몇 개 있는데 이 거리 관련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약이 우선한다. 맞습니다.
디귿복과에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 의무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하다. 적극적인 의무인가요, 이게? 아니죠. 틀렸는데, 니은이 답인데, 이것은 이제 판례가 있는데, 판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승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승수가 뭐죠? 물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승수 의무는 그냥 물을 이렇게 중간에 막으면 안 되고, 왜냐면 자연유수기 때문에, 물이 흘러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극적으로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소통 유지 의무 이게 포함이 안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나왔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을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맞네요. 우리 상린관계 중에 있는 내용인데, 수목뿌리가 넘는 경우가 있고 수목가지가 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가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넘어왔으니까 제거 좀 해줄래? 이렇게 청구를 한 다음에 응하지 아니하면 임의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뿌리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가 훨씬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볼까요?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맞네요. 이게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이 우리 상린관계 규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 그러니까 통행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통행을 용인해 주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통행지 소유자는 용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소유자와 통행권자가 있어요. 그 타인의 토지를 이렇게 통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좀 더 적극적 의무를 부담할까요? 통행권자가 이득을 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좀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하겠죠. 그래서 이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소극적 의무만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통행권에 방해되는 어떤 담장 같은 걸 설치했다. 이런 경우에만 이 소유자는 그걸 제거할 의무, 약간 적극적인 그런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하죠. 그래서 이자가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네요. 3번 볼까요? 통행지 소유자가 이번엔 소유자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에 의한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을 설치를 했답니다. 이때는 철거 의무 부담한다고 했죠. 그죠? 이런 경우만. 4번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랍니다. 이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담을 분할 청구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담, 내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내 거야. 원칙적으로 공유는 분할 청구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담 같은 경우에는 그 공유물 분할 청구 자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할 청구하지 못하는 게 맞는 내용이죠, 지금. 5번 봅시다. 경계선 부분에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철거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이거. 왜냐면 너무 사회 경제적 손실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법조문에서. 그러니까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였다거나 이렇게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철거 청구가 안 됩니다. 그런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게 맞는데 주의토지 통행권은 원칙적으로 기존 통로가 있으면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나요? 안 되죠. 이게 원칙이에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만, 즉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히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예요. 기존 통로가 있을 때.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합니다. 2번 볼까요?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아니죠. 주의 토지 통행권은 그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인정되는 거지, 장차 장래 이용 상황을 그 대비해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벌써 나왔네요. 3번 볼까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그죠? 그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나요? 아니죠.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게 맞죠. 적극적인 의무를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합니다.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해야 요 통행지 소유자가 방해되는 물건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철거물을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이때는 철거물을 부담하는 거 맞습니다. 5번 주의 토지 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 필요 없죠? 맞죠? 왜 그러죠? 이게 주의 토지 통행권 해가지고 이게 꼭 마치 권리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상린권이라고 하는데, 이 상린권은 독자적인 권리입니까? 아니죠. 상린권이라는 독자적인 권리는 없어요. 이게 한 소유권의 한 내용일 뿐이죠. 주의 토지 통행권도. 그래서 이 상린권은 독자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등기 사항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 봤죠? 답은 2번이라고 했습니다. 소유권 취득 파트를 보도록 합시다.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 점유는 점유 취득 시효의 기초인 자주 점유로 추정되는 게 아니죠. 이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거 한번 살짝 볼까요? 원칙적으로 이 소유의 의사 있는 점유를 자주 점유라고 하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 점유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그죠? 권한이 있냐 없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소유자로서 소유를 의욕하는 점유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 권한 유무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절도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물이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동산 같은 경우에는 동산 절도죠. 부동산 절도가 있나요? 없잖아요. 부동산을 어떻게 가지고 막 달릴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도는 그냥 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산을 절도했을 때 그 절도범은 자주점유인가요? 타주점유인가요? 자주점유예요. 그 사람이 절도범이 당연히 권한은 없죠. 권한은 없지만 이 물건을 훔칠 때 어떤 걸 내가 이걸 뺏어서 내가 내 소유로 해야겠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절도범 같은 경우에는 자주점유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무단점유, 부동산에 대해서 악의의 무단점유가 약간 부동산 절도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절도는 아니지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이 토지에 A 토지라고 해볼까요? A 토지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침범을 합니다. 침범을 하면서 나는 여기 이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갑이. 그걸 뭐라고 하죠? 악이라고 하죠. 악이. 알면서 무단이라는 건 뭐죠? 어떤 동의를 받은 게 아니죠.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 이걸 알면서 그냥 탁 점유를 시작을 한 거예요. 약간 부동산에 대한 절도처럼 보이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하지만 절도 같은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본다고 했죠. 동산 같은 경우에. 근데 부동산은 이 경우에는 타주점유로 봐요. 이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점유할 때 이걸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까요? 어떻게 보면 판례는 좀 이렇게 사람을 착하게 보는 거예요. 선하게. 그래서 권한 없이 여기를 딱 점유할 때는 이 사람이 소유의 의사가 있었겠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악의의 무단 점유는
이게 견해가 바뀐 거예요, 대법원에서. 대법원에 제일 처음에는 이건 악의 부담존유를 자주 점유로 봤었어요. 과거에, 아주 옛날에. 그런데 견해를 바뀌어서 지금은 타주 점유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그 절도 같은 상황, 이 부동산의 절도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동산과 같이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요, 했죠. 1번. 2번 봅시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왜 그러죠? 집합 건물이 뭐죠?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파트에는 자기가 그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부분이라는 게 있고, 그죠? 한번 볼까요? 아파트. 아실 거예요. 전용 부분은 그 소유권자만이 사용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두 개가 분리해서 처분이 되나요? 분리 처분 안 됩니다. 그죠? 전용 부분을 판다는 것은 공용 부분을 같이 판다는 거예요. 공용 부분이 뭐죠?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 뭐 계단, 뭐 엘리베이터 이런 거죠. 101호 주민이 자기 물건을 처분했을 때, 아, 나는 공용 부분은 아직 팔 생각이 없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용 부분을 팔 때 공용 부분도 같이 팔린다. 이게 분리처분 금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취득시효. 공용 부분만 어떤 취득시효를 인정한대요. 어떤 사람이 공용 부분에 텐트를 치고 그 계단 쪽에 텐트를 치고 막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공용 부분을 자기가 자기 소물로 만든대요. 그러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분리처분 금지가 깨져요. 그리고 이 공용 부분이 전용 부분화되는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취득시효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옳은 거, 답 나왔네요. 3번 볼까요? 일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틀렸죠? 어떤 경우에 그러죠? 어떻게 해야지 토지 일부의 점유취득이 되죠? 그러면 경계를 확실하게 그 다른 부분이랑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경계를 딱 가지고 그게 계속돼서 표현된 경우에는 점유취득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쉬운 내용이죠? 4번 볼까요? 아직 등기하지 않는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는데 이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건 제가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볼게요. 취득시 완성 후에 소유권 변동 시 법률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료가 있는데 봅시다.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을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입니다. 완성자. 근데 완성이 됐는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나요? 소유권 취득 못하죠? 245조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유자는 등기가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해요. 그런 상황에서 즉 갑이 을에 대해서 이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병이 이 이후에 소유권을 딱 취득한 거예요. 누가 우선하죠? 을과 변 중에서 병이 우선합니다. 병이 우선해요. 병이 우선. 그죠? 을은 채권자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물권자가 되는 거죠. 물권자가 무조건 우선합니다. 채권자에 비해서. 그래서 원칙적으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하지만 여기서 이 전 소유자와 거래한 자 간의 배임, 그러니까 배임 행위는
이 행위, 이자에 대한 배임행위죠. 그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배신하는 거잖아요. 배임행위가 있고 이 병이 적극 가담했으면 이게 무효가 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지금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 다시 문제를 볼게요. 등기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시효 완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에서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 내 본등기를 마쳤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본등기를 마쳤으면 그때 취득을 하는 거죠. 물권 변동은 그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 가등기일 때 물권 변동의 시점은 본등기를 마칠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이 이 사람이 더 뒤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채권자고 이 사람은 등기를 마친 사람은 물권자니까 등기를 마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시효완성 주장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자가 더 우선하니까. 5번 볼까요?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 취득 시효를 중단시킨다. 이거 아닌데 이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취득시효 중단 파트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는데 소멸시효 중단 그 사유 중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어요. 근데 이 압류 또는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금전 채권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취득시효에는 금전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하는 그런 상황은 없어요. 그래서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이 준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단시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답은 2번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2번 이제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틀린 것 같습니다. 2번. 예,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국유재산은 그냥 한번 써볼까요, 이거? 예, 국유재산은 크게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죠?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뉩니다. 행정재산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관공서, 뭐 도로, 하천. 딱 봐도 취득시효 대상 아닐 것 같잖아요. 개인이 거기에 관공서에 오랫동안 20년 동안 머문다고 해서 그 관공서를 취득시효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행정재산 외의 재산을 일반 재산이라고 하는데 일반 재산은 어떤 거래가 되는 물건이에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즉 일반 재산은 매각 또는 뭐 교환 이런 것들이 되는 재산인데 이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대상이 됩니다. 왜? 거래의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일반 재산은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이 질문도. 중복 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된다. 맞는 얘기죠? 왜 그러죠? 생각해 볼까요?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로 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공연하게 선의 무과실인 점유를 했을 때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죠. 근데 등기가 형식적 유효권을 결여했어요. 그래서 이 중복등기라는 게 뭐죠? 보존등기가 2개 돼 있다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중복등기는 등기부는 딱 하나여야 돼요. 하나. 근데 중복등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 개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복등기의 경우는 어떻게 했다고 그 얘기를 했죠? 효력을 선등기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죠? 근데 후등기가 유효인 경우가 있어요. 언제? 중복등기가 명의인을 달리해서 이루어진 경우에, 그러니까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데 명의인을 달리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대요. 그런 경우에 선등기가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후등기가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이 즉 중복등기는 선등기만 유효가로 된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중복등기, 후등기에 기초해서 무효가 되는 후등기에 기초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한 경우에 그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이걸 문제인데
우리는 뭐라고 했죠? 이것은 어차피 없어져야 하는 등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등기에 기초해서, 즉 중복 등기에 기초해서 등기부채격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된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요, 지금 이것도 맞고요. 계속 볼게요. 3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취득시효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그죠? 매매랑 비슷해요. 매매도 매수인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가 있는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상의 채권 양도 절차를 거칠 수 없고, 즉 동의나 승낙이 있는 경우에, 즉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채권 양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시 완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냐? 아니라고 했죠. 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통상의 채권 양도 절차를 거쳐도 가능하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즉 원소유자 동의 없어도 양도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네요. 4번 볼까요?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답니다.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죠? 이거 틀렸는데 어려운 문제였네요. 왜 그러냐면 취득시효 완성되면 소급해서 이 효과가 나오는데, 취득시효 완성이 원시 취득이에요? 그 승계 취득이에요? 그 취득시효 완성이라는 것은 원시 취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기존에 있던 권리는 다 소멸을 시켜버려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취득시효 완성이 됐어요. 다시 그려봅시다. 완성이 여기 됐어요. 취득시효 완성이 됐는데 이 사람이 완성 후에 등기까지 했어요. 그죠? 점유자가 등기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등기를 하면 점유 개시 시로 이렇게 소급해서 효과가 발생을 해요. 취득시효는. 그죠? 근데 취득시효 완성을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과가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점, 여기서는 완성 시점, 취득시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있던 각종 부담, 그 부동산에 있던 각종 부담들은 한꺼번에 다 소멸이 됩니다. 여기는 소멸이 되고, 완성 후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은 소멸하는 게 아니라 유지가 돼요. 왜냐?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그 최초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은 소멸하고, 여기는 유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성 후에 등기 전까지 기존 소유자가 처분을 할 수 있죠. 어떤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 소유자가, 즉 만약에 이 점유자가 갑이고 아직 등기 전입니다. 완성부터 등기 전, 그 사이에 이 A라는 그 소유자가 이렇게 그 부동산을 대상으로 담보권을 설정했습니다. 즉 저당권자한테 돈을 빌리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을 했어요. 이게 가능하죠? 그 경우에 이 저당권이 지금 그 부동산에 남아있죠? 그 상태에서 취득을 한 거예요, 점유자가. 그러니까 이 점유자는 보니까 그 등기를 보니까 지금 저당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저당권을 소멸하기 위해서 갚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갚은 거죠? 자기를 위해서 갚은 겁니다, 이게. 왜냐, 이 점유자는 이 상태대로의,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상태대로 그 권리를 유지를 하면서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점유자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 돈을 갚은 것은 자기를 위한 행위예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행위니까.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건 읽어보셔야 돼요. 이 문장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쭉 책을 보면
이 4번 쭉 판례 있죠? 한번 살짝만 볼까요? 완성 후 등기 전에 그 원소유자가 이렇게 처분을 한 거예요. 이 처분이 지금 현재 담보 물건이죠. 그렇죠? 제한 물건 설정했는데 시효 취득자에게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냥 자기가 그 자기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점유 취득 시 완성됐다고 이게 처분 행위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자로서는 적법한 권리 행사에 인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 물건의 설정을 현상 그대로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점유자가 그 상태,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자기가 저당권을 소멸하기 위해서 피담보 채무를 변제를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원소유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자기가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판례입니다. 이거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건.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할 수 있게 틀렸죠? 이게 틀린 거네요. 지금. 답은 4번 나왔습니다. 5번 볼까요?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점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가지고 있는 상태죠. 채권자죠. 채권자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변동을 시켰으면 새로운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근데 이 명의신탁 해지를 했어요. 명의신탁은 누가 소유권자죠? 수탁자가 현재 소유권자인 거예요. 수탁자 소유에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 신탁자 소유로 바뀌죠. 근데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났다고요? 취득시 완성 후에 일어났죠. 취득시 완성 후에 일어났으니까 소유권이 변동이 됐죠. 그 이후에. 그러면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새롭게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겠죠. 소유권 변동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 봤습니다. 틀린 건 4번이죠.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성명 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있습니다.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승계 취득이 아니라고 그랬죠. 승계 취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명 불상자의 소유물이라고 하더라도 시효 취득이 가능한 겁니다. 승계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또 나오네요. 계속 일반 재산이었대요. 그러면 취득 시효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예,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이 번복되나요? 아니죠. 점유자는 어떤 점유로 추정을 받죠? 우리가 자선 공평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선 공평해서 점유가 추정되는 내용입니다. 자,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선의로 추정되고 공연 평온한 점유로 추정되죠. 자선 공평이 추정이 돼요. 근데 이 점유자가 자주점유 추정을 받는 와중에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정이 안 됐대요. 그러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나요? 아니죠. 자주점유의 추정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쪽에 증명 책임이 있고 그자가 증명을 입증한 경우에, 증명을 한 경우에 그때 추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유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짓을 한 경우에는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죠? 네, 답은 3번 나왔네요. 4번 봅시다.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 계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야, 이런 것은 맞는 내용인데 좀 약간 꼬아서 냈습니다. 내용을 무슨 얘기냐면 점유 승계를 하기 때문에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판례는 뭐라고 하죠? 뭐 그 선택의 자유가 있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가 있고 점유의 승계를 인정할 경우에는 점유 하자까지 승계된다. 뭐 이런 거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런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할 때 임의의 시점을 주장할 수는 없죠. 언제를 주장할 수 있죠? 점유 개시를
기산점으로 주장해야 하는 거잖아요. 점유 개시일. 근데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다. 이런 또 문구가 있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점유 개시일 중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여러 점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점유자, 여러 점유자 중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딱 선택했을 때 점유 개시, 여러 개시, 점유 개시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점유자에.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 가능하죠. 당연히.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되겠네요. 예, 4번 맞습니다. 5번 볼까요? 취득 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 시효 기간 중에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시효 완성자, 지금 시효가 완성이 됐죠. 근데 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그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어차피 지금 이 소유자는 그 점유자한테 등기를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점유자가 할 필요 없겠죠? 부당이득 반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하나요? 예전에 배웠던 거죠? 뭐죠? 기억하시나요? 언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되는지 187조에 나오는 얘기죠. 즉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187조입니다. 186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이때는 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187조에는 그 외 법률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예를 뭐라고 들고 있죠? 예, 기억하시나요? 상용 판매. 그죠? 상은 뭐죠? 예, 상속일 때는 사망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게 뭐죠? 예, 공용 징수였어요. 즉 수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용되면 이 법에서 정한 개시일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예, 등기 없이도. 그리고 판은 뭐죠? 예, 판결. 이때 판결은 뭐죠? 예,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이 있으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는 뭡니까? 이때 이게 경매예요. 경매. 그래서 경매 절차,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된 자가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즉 매수 대금을 납부하면 돼요. 경매 대금, 매수 대금 대금 납부 있으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볼게요. 무주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이것도 꼬아서 냈습니다. 틀렸죠? 무주의 동산이 아니라 무주의 부동산이에요. 지금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합니다. 조문이 있죠? 그래서 틀렸어요. 3번 점유 취득 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이전 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죠?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등기를 해야지 그 취득 시효가 완성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4번 볼까요?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습니다. 틀렸죠? 무슨 얘기냐면 매장물 같은 경우에는 타인 토지에서 발견하면 이게 절반, 반절, 즉 같이 공유로 된다는 얘기죠. 절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타주 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이것도 맞네요. 33회 이것은 복수 정답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번, 5번 둘 다 맞습니다. 5번 볼까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라는 게 이제 그냥 다른 사람 물건을 관리를 하게 되면 선량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소유권자, 자기 물건을
뭐 관리가 필요할까요? 소유권자 자기 물건을 관리를 한다. 좀 이상하죠? 자기 물건을 사용을 하는 거죠. 소유권자는 다른 사람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됐고요. 예, 그러면 첨부 파트 보겠습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입니다.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의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무슨 얘기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타인 토지에 지금 물건을 부속시킨 거죠. 그런 경우에는 누구 소유로 되죠?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의 소유가 맞습니다. 부속시킨 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죠? 256조 단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니은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 이게 배추 뭐죠? 예, 농작물이죠. 농작물은 누구 소유? 무조건 경작자 소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권한이 없다고 해도 경작자 소유에 속하는 거 맞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디귿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예,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 이것도 맞죠? 왜 그럴까요? 지금 타인 토지에 다른 사람의 물건이 이렇게 그 토지 소유권이랑 소유권자랑 이 물건 부합한 사람 그 부합한 물건이랑 이게 소유권이 다르죠. 이런 경우에 이제 부합이 논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권한이 없죠. 그러면 256조 본문이 적용되는 거죠. 단서가 아니라 여기 본문이 적용돼서 토지 소유자, 즉 부동산 소유자가 그냥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권한에 의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는 게 아니죠. 즉 권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임차인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그 물건이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독립성이 없는 타일, 즉 건물 임차인이 타일을 막 깔았어요. 깔았는데 권한은 있죠. 하지만 타일이 깔려지면서 그 타일은 이제 독립성을 상실했어요. 건물이랑 완전히 혼연일치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임차인이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임차인 소유에 속하는 게 아니죠.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예, 3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예, 옳은 것은입니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는가요?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왜 아니라고 했죠? 건물, 임목, 명인방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농작물 뭐 이런 것은 별개의 거래의 객체가 되죠. 그래서 부합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건물은 다른 사람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그 건물 지은 사람 소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토지 소유자가 내 토지에 이상한 건물이 들어왔는데 철거 청구로 해결하는 거지. 내 건물이 됐는데 이게 아닙니다. 예, 틀렸어요. 예, 1번 틀렸고요. 2번 봅시다.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나요? 아니죠. 이것은 정당한 권한까지 있어요. 당연히 경작자 소유겠죠. 그러면 토지에 부합하는 거 아닙니다. 틀렸고요.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 건물에 부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나요? 아니죠. 취득합니다. 그 증축 부분이 부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즉 경매 목적물로 평가는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이 건물이랑 한 몸이 됐습니다. 부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지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경락자가 매수인이죠. 경매를 통한 매수인입니다.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판례가 있어요. 보시고요. 4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야 돼. 이것도 판례가 있죠. 그죠? 승낙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만 승낙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나무를 심었답니다. 그 사람은 권한이 없죠. 권한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것은 256조 본문으로 가서 누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건 맞네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넣습니다. 5번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차지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판례가 있는 사연인데 우리가 이게 이제 부합 쪽에 261조 조문으로 기억을 하는데 261조를 보면 이게 물건을 잃는 사람 있잖아요. 물건을 잃는 사람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합하면 물건 잃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규정이 적용이 되려면 부당이득의 일반 원리까지 같이 적용이 돼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이것도 판례 얘기예요. 근데 판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매도인이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선의무과실 이 제3자는 선의취득을 한 거예요. 지금 선의취득을. 그런 경우에는 이 제3자는 권한이 있어요. 취득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이 안 되죠.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한쪽이 손해가 발생하고 한쪽은 이득이 발생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제3자가 원인이 없이 이득을 본 게 아니라 원인 이시 이득을 본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이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이때는 보상 청구도 안 된다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렇게 이 답은 4번 되겠네요. 특히나 이렇게 5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문서라서 좀 부족하시다 그러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읽어보셔야 돼요. 3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틀린 것.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죠? 피부합물이 무조건 피부합물은 부동산이어야죠. 그죠? 근데 이 부합물은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됩니다. 즉 피부합물 이렇게 어떤 토지에 수목이 심겨져 있어요. 수목이 심어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피부합물은 토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지를. 그리고 이 나무는 부합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동산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건물에 부동산이죠. 건물에 어떤 창고가 부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창고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의 귀속다. 이거 아니죠?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맞네요. 맞습니다. 즉 이 피부합물과 부합물이 이렇게 더해지는 경우에 설령 부합물의 가격이 피부합물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거 맞습니다. 3번 볼까요?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이게 판례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방금 봤던 판례예요. 방금. 충족할 수 있다. 4번 볼까요?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의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에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맞죠? 왜 그러죠? 계약을 맺었어요.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씨, 즉 사용차주가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그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수목을 심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귀속되죠? 심은 사람한테 귀속되죠? 왜? 권한이 있으니까. 256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독립성이 있어야겠죠? 근데 수목은 당연히 독립성이 있잖아요. 타일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용차주가 소유권자가 됩니다. 수목에.
5번 봅시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 예, 소유권 유보고 또 나오네요.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군요.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한 악의라면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때는 선의 취득이 안 되는 경우였던 거예요. 그래서 선의 취득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권원인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니죠? 틀렸네요, 이건. 그죠? 틀렸습니다. 왜 그러죠? 부합은 해요. 부합은 하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합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답은 지금 몇 번이죠? 틀린 거. 예, 5번이 답이죠? 이걸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도급인이 뭐죠?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하는 사람이에요. 즉, 자기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이 이 사람이 수급인인데 이 둘 간에는 이 사람이 도급이고 이 사람이 뭐 건축업자겠죠.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겠죠. 건축업자한테 도급 계약을 이렇게 도급인과 수급인이 이렇게 맺었어요. 맺었는데 그러면 건축업자가 건축을 하려면 건축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건축 자재를 어떤 사람한테 샀어요. 이 사람은 수급이면서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수급인이면서 엔드죠, 엔드. 근데 물건을 샀는데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고 소유권 유보부 매매랍니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뭐냐면 이 동산, 건축자재는 동산이잖아요. 동산은 매매를 하면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요. 일반적이죠, 이게. 근데 소유권을 이 사람이 소유권을 놔둔대요. 소유권을 유보한 상태로 인도를 하겠대요. 아시겠나요? 근데 지금 이 수급인이 그 건축자재를 어디다 사용했죠? 이 도급인 건물 짓는 데다 사용을 한 겁니다.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건축자재가 이 건물에 부합하는 거죠? 부합이 뭐죠? 소유권이 다른 어떤 물건들 사이에서 물건이 합쳐진 거죠. 근데 현재 소유권 누가 갖고 있죠? 매도인, 이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도급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건물. 지금 건물 소유자는 도급인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이 현재 다른데 이 매도인의 건축 자재가 지금 건물에 이렇게 부합된 거죠. 이 건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의 부합이네요.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합이 된 거예요. 됐는데 어떻게 처리한다 이거죠? 이 매도인은 갑자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죠. 부합이 됨으로 해서 상실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261조에 따라서 이 도급인한테 보상 청구를 한 겁니다. 보상 청구를 했는데 우리 판례사는 이 보상 청구에 뭐죠? 부당이득까지 적용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261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도급인이 선의취득 요건이 구비됐어요. 선의취득이 뭔지는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요건이 구비됐어요. 그러니까 그 법률상 원인 있게 취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건축 자재물은 건축 자재를 취득을 했는데 취득이 원인이 있어요. 이 법에서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한쪽이 이득을 보고 한쪽이 손실을 보고 했을 때 청구를 한 건데 이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이 취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판례 사안이었는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선의취득이 인정이 안 된대요. 왜? 선의취득은 선이어야지 인정되죠. 근데 이 도급인이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악이래요.
그러면 인정이 안 되니까 법률상 원인 없어졌죠.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이 매도인은 261조에 따라서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냐?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이때는. 그러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합이 안 된 거다. 그거 아니에요. 부합은 됐죠. 됐습니다. 부합이 됐지만 다시 매도인이 이렇게 261조에 따라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그래서 5번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했습니다.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이라면, 즉 선의 취득이 안 되죠.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고, 부합한다. 그러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하는 거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입니다.